미영아,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은데. 엄마, 그래도 오늘만큼은 좀 힘내주세요. 택시비는 제가 드릴게요. 73세 저는 5년 동안 매일 대전까지 올라가 손자들을 돌봤어요. 그런데 어지러워 쓰러질 뻔한 날 딸이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할머니 아픈데 왜 엄마가 계속 오라고 했어요? 7살 손녀의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미영아, 엄마. 이제 아이들 돌보는 걸 그만하려고 해. 그날 밤 제가 내린 결심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손자, 손녀 돌봄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식들이 당연하게만 여긴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언제 그만둬야 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73이에요. 충남 금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5년 전 하늘나라로 떠난 후로는 쭉 혼자 지내왔어요. 처음엔 정말 적적했어요. 40년을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하루하루 버텨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어느 날 대전에 사는 딸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둘째 손주 생기니까 좋아요? 미영이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첫째 예린이가 2살 때였죠. 정말 기뻤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서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웃음이 나왔어요. 손자든 손녀든 상관없었어요. 우리 예린이에게 동생이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미영이에게서 온 전화는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미안한데. 둘째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린이는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준성이는 너무 어려서 어린이집도 못 보내겠고, 준호 오빠랑 저랑 둘 다 일을 그만둘 수는 없거든요. 미영이의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럴 만도 했어요. 2돌도 안 된 예린이와 갓난아기를 동시에 키우면서 직장까지 다니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엄마, 혹시 엄마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 돌보는 걸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엄마가 도와줄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딸이 힘들어하니까 도와주는 거죠.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어요. 게다가 혼자 지내면서 외롭기도 했고, 손자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기뻤어요. 그렇게 시작된 게 5년이에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2~3번 대전에 올라가는 정도였어요. 금산에서 대전까지는 버스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 멀지도 않고 교통비도 많이 들지 않았어요. 미영이네 집에 가서 아이들 밥 해주고 빨래하고 재우고 하는 일들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자주 불려나갔어요. 미영이 부부 둘 다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서 야근도 많고 출장도 자주 가더라고요. 특히 사위는 회사에서 밤을 새는 경우도 많았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주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부산 출장을 가야 해서. 엄마, 준호 오빠가 이번 달은 거의 매일 야근이래요. 아이들 혼자서는 도저히 못 보겠어요. 그런 전화가 점점 잦아졌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2~3번이었는데 어느새 일주일에 4~5번. 나중에는 아예 일주일 내내 대전에서 지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금산에 있는 집은 점점 잠만 자러 가는 곳이 됐어요. 옷까지 몇 벌과 세면도구만 가방에 넣고 대전과 금산을 오가는 생활이 일상이 됐죠. 처음에는 새로운 경험 같아서 재미있기도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았고요. 예린이가 할머니, 하며 달려와서 안기는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준성이도 제가 안아주면 그렇게 곤히 잘 자더라고요. 아이들이 제 손에서 쑥쑥 크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뿌듯했어요. 엄마가 계시니까 정말 든든해요. 아이들도 할머니 손에서 크니까 더 안정적인 것 같고요. 미영이가 그렇게 말할 때면 정말 뿌듯했어요.
딸 부부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에 보람도 느꼈고요. 하지만 몸은 점점 힘들어졌어요. 일은 넘은 나이에 2~3살, 4~5살 아이들을 쫓아다니며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준성이가 말을 안 들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예린이는 그나마 누나라고 철이 들어서 말이 통하는 편인데 준성이는 아직 어려서 고집도 세고 때도 많이 부렸어요. 할머니, 이거 사줘요. 안 돼, 준성아. 엄마가 안 된다고 했잖아. 싫어. 할머니가 사줘야 돼. 그러면서 바닥에 드러누워서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에요. 마트나 놀이터에서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아이를 달래려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소용이 없을 때가 많았고요. 몸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결렸어요. 밤에 아이들 재우고 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아침밥 해주고, 예린이 유치원 보내고, 준성이 돌보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 딸이 가끔 물어보긴 했지만, 차마 정말 힘들다고는 말하지 못했어요. 딸 부부가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아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좋기도 했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면서 무용지물이 된 것 같았는데 다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사위였어요. 처음에는 저를 극진히 모셔줬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하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번 주도 부탁드려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정말 편해요. 다른 집들은 베이비시터 구하느라 난리인데 우리는 어머니가 계시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 말들을 할 때 감사하다는 표현보다는 당연하다는 뉘앙스가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명절이나 제 생신 때 용돈도 주고 선물도 해주더니 나중에는 그마저도 없어졌어요. 더 속상한 건 제 몸이 아플 때였어요. 감기에 걸려서 열이 펄펄 날 때도 어머니, 그래도 오늘 좀 와주세요. 제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프다고 하면 아, 그래요? 그럼 약 좀 드시고. 그래도 아이들은 좀 봐주세요. 한 번은 제가 넘어져서 발목을 삐었을 때가 있었어요. 걸을 때마다 아파서 절뚝거렸는데 사위는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그래도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미영이도 처음에는 미안해하고 고마워했는데 점점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엄마, 아이들이 할머니 손에서 자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자꾸 아프기도 하고.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참았어요. 딸이 힘들다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손자들이 정말 예뻤거든요. 제 품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기뻤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하고 부를 때마다 마음이 녹았어요. 하지만 점점 제 삶은 사라져갔어요. 금산에서 함께 운동하던 친구들과도 멀어졌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하던 게이트볼도 못하게 됐고, 목요일마다 가던 성당 봉사활동도 그만둬야 했어요. 친구들이 걱정하며 전화를 해도 아니야, 손자들 돌보느라 바빠서 라고 둘러댔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예린이는 7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준성이는 5살이 되어 유치원에 다니게 됐어요. 이제는 좀 수월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바빠졌어요. 예린이 학교 준비시키고 준성이 유치원 보내고 방과 후에는 2 아이 다 봐야 하니까요. 엄마, 예린이 학교 끝나면 좀 데리러 가주세요. 그리고 준성이 유치원에서 5시에 끝나니까 그것도 좀. 매일 그런 일정이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 준비시키고 학교와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와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점심 준비하고, 오후에 또 아이들 데리러 가고, 저녁 준비하고, 아이들 씻기고 재우고.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딸이나 사위에게서는 진심 어린 고마움의 표현을 듣기 어려웠어요. 오히려 엄마, 예린이가 숙제를 안 했다는데요. 준성이가 또 울었다며요? 이런 말들만 들었어요. 마치 제가 아이들을 제대로 못 돌보고 있다는 식으로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대전에 올라와서 아이들 아침 준비시키고 학교와 유치원에 보낸 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며칠 전부터 몸이 좀 이상했거든요. 잠도 잘 안 오고 입맛도 없고 자꾸만 피로감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심했어요. 일어서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겨우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는데도 어지러움이 가시질 않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오후에 아이들 데리러 가야 하는데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못 갈 것 같았어요. 어쩔 수 없이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아,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은데. 엄마, 무슨 일이에요? 많이 아프세요? 어지럽고 몸에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네. 오늘은 아이들 데리러 못 갈 것 같아. 그런데 미영이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그래도 오늘만큼은 좀 힘내주세요. 저 오늘 정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일찍 나갈 수도 없고. 준호 오빠도 부산 출장 중이라서 못 와요. 미영아, 엄마가 정말 아픈데. 그럼 택시 타고 가시면 안 될까요? 택시비는 제가 드릴게요. 정말 죄송한데 오늘만 좀. 그 순간 가슴이 확 내려앉았어요. 제가 이렇게 아픈데도 아이들 돌봄이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택시비를 주겠다고. 제가 택시비가 아쉬워서 아픈 몸을 일으킬 수 없다고 한 게 아니었는데요. 결국 그날도 어떻게든 일어나서 아이들을 데리러 갔어요. 어지러운 몸을 이끌고 택시를 타고 갔죠. 예린이 학교 앞에서 기다릴 때도 계속 어지러워서 벽에 기대어 있었어요. 할머니, 어디 아파요? 예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아이가 할머니 걱정을 할 정도면 제가 얼마나 안 좋아 보였겠어요. 준성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을 때는 더 힘들었어요. 준성이가 친구들과 놀고 싶다고 떼를 쓰는데 평소 같으면 좀 더 놀게 해주거나 달래서 집으로 데려오는데 그날은 정말 한계였어요. 준성아, 할머니가 아파서 집에 가자. 싫어. 더 놀고 싶어. 준성이가 바닥에 드러누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달래주셔서 겨우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하고 저녁도 준비해야 하고 어지러운 몸을 이끌고 부엌에서 라면이라도 끓여주려고 하는데 정말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때 미영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엄마, 오늘 고생하셨어요.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아직도 어지럽고 힘들어. 아, 그래요?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하죠? 제가 내일도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미영이는 제 몸 상태보다 내일 일정을 더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미영이네 집에서 잠을 자는데 온몸이 아프고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뭐 하고 있는 건가? 다음 날도 몸이 좋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돌봤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더 큰 일이 생겼어요. 준성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네에서 떨어져서 무릎을 다쳤거든요. 피가 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저도 몸이 아픈 상태라 제대로 대처를 못했어요. 겨우 준성이를 달래서 집으로 데려오고 상처를 소독해 줬는데 아이가 계속 아프다고 울더라고요.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알렸더니 엄마, 그럼 병원에 좀 데려가 주세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어지러운 몸을 이끌고 준성이를 업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어지러워서 의자에 기대어 있었는데 간호사가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라고 걱정해 주더라고요. 준성이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한계를 느꼈어요. 아이도 무겁고 저도 아프고 이럴 때 딸이나 사위가 도움을 주기는커녕 당연하다는 듯이 부탁만 하고 그날 저녁 미영이가 퇴근해서 와서는 엄마, 준성이 괜찮죠? 고생하셨어요. 라고 하긴 했지만 정작 제 몸 상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엄마, 내일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내일 오전에 중요한 회의가. 또 그 말이었어요. 제가 아픈 것보다 자신들의 일정이 더 중요한 거죠. 그날 밤 혼자 누워 있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5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게 맞는 건가? 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손자들을 돌봐야 하는 건가? 딸과 사위는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무료 보육시설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여전히 몸이 안 좋았지만 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런데 아침을 차리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심하게 와서 주저앉았어요. 다행히 아이들이 보지 않은 때였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금산에 있는 친구 정숙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순자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한 달째 얼굴도 못 보겠다. 아, 정수가. 손자들 돌보느라 바빠서.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많이 아프냐? 정숙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5년 동안 누구도 제 몸 상태를 진심으로 걱정해주지 않았는데 친구가 목소리만 듣고도 걱정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순자야, 솔직히 말해봐. 너 딸네 집에서 애들 돌보느라 고생이 많은 거 아니야? 정숙이가 직설적으로 물어보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내가 봐도 너 요즘 많이 쇠약해진 것 같더라. 예전에는 그렇게 활발하더니 요즘 가끔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정숙이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정말 그랬어요. 5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늘 피곤하고 무기력했어요. 순자야, 딸이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주냐? 사위는 어떻고?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처음에는 고마워하더니 언제부턴가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순자야, 내 말 좀 들어봐. 너무 희생만 하지 마. 네가 쓰러지면 누가 너를 돌봐줄 건데? 딸이 돌봐줄 것 같냐? 정숙이의 말이 뼈에 사무쳤어요. 정말 제가 쓰러지면 누가 돌봐줄까요? 미영이는 제가 아플 때도 자신의 일정을 더 걱정했는데요. 그날 오후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계속 정숙이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딸 부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저를 당연하게 여겨요. 미영이도 마찬가지고 사위는 더 심해요. 제가 너무 희생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다 보니까 그들이 제 존재를 당연시하게 된 거죠. 그날 저녁 미영이가 퇴근해서 와서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도 좀 계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회사 워크숍 가야 해서. 평소 같으면 그래 알겠다 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미영아, 엄마도 좀 쉬고 싶은데. 엄마, 그래도 이번만. 정말 중요한 워크숍이에요. 또 이번만이었어요. 5년 동안 들었던 이번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봤어요. 이대로 계속 살다가는 제가 정말 쓰러질 것 같았어요. 몸도 마음도 한계였어요. 더 무서운 건 아이들이었어요. 예린이와 준성이가 저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우리를 돌봐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아이들에게도 좋은 일일까요? 그리고 미영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서의 책임감은 점점 줄어들고 저에게만 의존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딸을 위하는 일일까요? 새벽에 잠깐 잠들었다가 악몽을 꿨어요. 제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는데 미영이가 엄마, 그래도 내일은 아이들 좀 봐주세요. 하는 꿈이었어요. 꿈에서 깨어나니까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그 악몽을 꾼 다음 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미영이가 이해해 줄까? 예린이와 준성이를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고 나서 혼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5년이에요. 5년 동안 제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면서 도와줬는데, 이제는 정말 한계라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오후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아이들과 이렇게 매일 함께 하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할머니, 내일도 와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저녁 미영이가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제가 서울 출장을 3일 동안 가야 해요. 준호 오빠도 그 주에 야근이 많아서. 혹시 엄마가 아예 여기서 지내실 수 있을까요? 평소 같으면 그래 알겠다 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미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뭔데요? 미영이가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아마 무슨 부탁이나 하려는 줄 알았을 거예요. 엄마, 이제 아이들 돌보는 걸 그만하려고 해. 그 말이 나오자마자 미영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잠시 말을 못 하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일이 있다기보다는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잖니. 너무 힘들어. 엄마가 힘들다고 하시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 그동안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동안 계속 괜찮다고 했어요. 힘들어도 참고, 아파도 참고, 괜찮다고만 했으니까 미영이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밖에요. 그동안은 참았는데, 이제는 정말 못하겠어.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고. 엄마,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는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요? 미영이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어요. 제 몸 상태를 걱정하는 것보다 당장 아이들 돌봄을 어떻게 할지를 더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미영아,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어린이집 연장반도 있고 학원도 있고. 엄마, 그런 곳은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아이들도 할머니한테 익숙해져 있어서 갑자기 바뀌면 힘들어할 거예요. 비용 얘기가 나오니까 좀 속상했어요. 5년 동안 제가 해준 일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절약해 준 건지 생각해 봤나요? 교통비조차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그때 사위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미영이가 급히 상황을 설명하자 사위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니야, 그냥 이제 나이도 있고 몸도 힘들어서. 어머니, 그래도 아이들이 어머니를 얼마나 따르는데요. 갑자기 그러시면 아이들이 힘들어할 거예요. 사위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상황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당장 불편해질 자신들의 상황을 더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안 계시면 저희가 일을 어떻게 해요? 둘 다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5년 동안 자신들의 커리어를 위해서 제가 희생해 온 건데, 이제 와서 자신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요. 김서방, 그럼 내가 평생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가? 그런 뜻이 아니라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좀 더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엄마, 정말 많이 힘드시면 횟수를 좀 줄이는 건 어떨까요?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3일 정도만. 여전히 완전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는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든 계속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미영아, 엄마 말 못 알아듣겠니?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좀 높아졌어요. 그러자 예린이와 준성이가 방에서 나와서 우리를 쳐다보더라고요. 할머니, 왜 큰 소리 내요?
예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아이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싶어서 일단 그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미영이가 다시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정말 그만두실 거예요? 응, 정말로. 그럼 한 달만 더 해주세요. 그동안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또 시간 벌기였어요. 한 달 후에는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계속 붙잡으려 할 게 뻔했어요. 미영아, 한 달도 못해. 이번 주까지만 할게. 엄마, 너무 급하잖아요. 어린이집이나 학원도 알아봐야 하고, 아이들도 준비시켜야 하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엄마는 5년 동안 충분히 도와줬어. 그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영이는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섭섭하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고, 사위는 아예 저와 말도 안 하려고 했어요. 아이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특히 예린이가 할머니, 우리 집에 안 와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5년 동안 함께 했던 아이들과 헤어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예린이가 할머니 하고 부르면서 안기고 준성이가 제 무릎에 앉아서 책을 읽어달라고 할 때마다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게 맞는 일이구나라는 확신도 들었어요.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이들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미영이는 며칠 동안 계속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엄마, 정말 안 되겠어요? 급여를 드릴게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릴게요. 돈 얘기가 나오니까 더 기가 막혔어요. 5년 동안 공짜로 부려먹다가 이제 와서 돈을 준다고요. 미영아, 돈 문제가 아니야. 엄마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럼 일주일에 3일만요. 월, 수, 금만 와주세요. 안 돼. 완전히 그만할 거야. 결국 미영이는 포기하고 급하게 어린이집과 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계속 불평을 했어요. 어린이집 연장반비가 한 달에 40만 원이래요. 학원까지 하면 아이 한 명당 80만 원씩 들어가요. 그동안 엄마가 해준 게 그 정도 가치였다는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미영이가 잠깐 말이 없더라고요. 아마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그 주 금요일이 제가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날이었어요. 아이들에게는 미영이가 미리 설명했더라고요. 할머니가 이제 매일 오시지는 않을 거야. 할머니도 쉬셔야 하거든. 할머니, 정말 안 와요? 할머니가 늙어서 아프거든. 그래서 매일은 못 와. 하지만 가끔씩은 올 거야. 할머니 아픈데 왜 엄마가 계속 오라고 했어요? 예린이의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7살 아이도 아는 걸 어른들은 왜 몰랐을까요? 예린아, 엄마가 할머니 아픈 줄 몰랐나 봐. 이제 할머니 아프지 않게 쉬세요. 그날 저녁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미영이와 마지막 대화를 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웠어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미영이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요. 미영아, 엄마가 도와준 건 기쁜 마음에서 한 거야.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독립적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할 때가 됐어. 네, 알겠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 금산으로 내려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내일 아침에 알람 맞춰놓고 일어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미영이 부부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을까? 그래도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희생했고, 이제는 정말 한계였으니까요. 금산으로 돌아온 첫날 아침, 정말 오랜만에 알람 없이 일어났어요. 몇 시에 일어나야 하나, 누구를 챙겨야 하나 하는 생각 없이 그냥 눈이 떠질 때까지 잤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9시까지 잠을 잔 거였어요. 부엌에 가서 혼자 아침을 차려 먹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밥 한 공기만 차리면 되고 반찬도 제 입맛에 맞는 것만 꺼내면 되고 너무 간단해서 어색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아이들 생각이 났어요. 예린이가 지금쯤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텐데, 준성이는 유치원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텐데, 5년 동안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는 없죠. 점심 시간쯤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떠세요? 잘 쉬고 계세요? 응, 괜찮아. 너희는 어때? 아이들 잘 적응하고 있어? 아직은 좀 힘들어요. 예린이가 할머니 언제 오냐고 계속 물어보고 준성이는 어린이집 연장반에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다들 힘들 거야.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거야. 엄마, 정말 못 도와주시겠어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미영아, 그 말 하지 마. 이미 정한 일이야. 그날부터 며칠 동안 미영이에게서 비슷한 전화가 계속 왔어요. 아이들이 힘들어한다는 얘기, 자신들이 퇴근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얘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루하루 지날수록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친구 정숙이가 집에 놀러 왔어요. 순자야,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네. 한결 밝아 보여.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야. 예전에는 늘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활기가 있어 보여. 정숙이 말이 맞았어요. 거울을 보니 확실히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눈에 생기가 돌아왔고 어깨도 덜 처져 보였어요. 그런데 정말 후회 안 해? 손자들 못 보니까 섭섭하지 않아? 섭섭하긴 하지.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오랫동안 희생만 했어. 맞아. 너 정말 잘했어. 딸한테도 좋은 일이야. 그게. 정숙이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로 미영이에게도 좋은 일이에요. 이제 진짜 엄마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2주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미영이에게서 온 전화였는데 전과는 조금 달랐어요. 엄마, 예린이가 혼자서 숙제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 우리 예린이가 태견하네. 그리고 준성이도 어린이집에 적응했대요. 처음엔 울었는데 이제는 친구들이랑 잘 놀아요. 아이들이 적응해 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서운하기도 했어요. 생각보다 빨리 적응하네 하는 마음이었죠. 미영아, 그거 참 다행이다. 그리고요. 제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새로운 면을 많이 발견했어요. 예린이가 이렇게 독립적인 아이였는지 몰랐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미영이가 진짜 엄마가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미영이와 아이들이 금산으로 놀러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아이들이었는데 뭔가 달라 보였어요. 할머니, 예린이가 달려와서 안겼는데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더 씩씩해 보이고 의젓해 보였어요. 예린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 네. 그런데 할머니, 저 이제 숙제 혼자서 해요. 자랑스럽게 말하는 예린이를 보니까 정말 태견했어요. 준성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항상 저에게 매달렸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잘 놀 줄 알게 되었더라고요. 준성아, 어린이집은 어때? 좋아요. 친구들이 많아요. 밝게 대답하는 준성이를 보니까 안심이 됐어요. 미영이와 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미영이가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뭐가 죄송해? 엄마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힘드실지 생각하지 못했던 거요. 미영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제가 직접 아이들을 돌보면서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엄마가 5년 동안 이런 일을 해주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미영아, 그때는 나도 기꺼운 마음에서 한 거야.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해야 할 때가 된 거고. 네, 알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엄마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엄마가 다 해주시니까 제가 진짜 엄마 노릇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제가 너무 많이 도와줘서 오히려 미영이의 성장을 막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서방은 어때? 처음엔 많이 당황했는데 지금은 아이들과 더 많이 놀아줘요. 주말에는 아이들 데리고 놀이터도 가고 평일에도 일찍 들어와서 아이들 목욕시키고 그래요. 사위도 변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진짜 아빠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집에서 놀고 있을 때 예린이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 없이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예린이가 많이 컸네. 네. 그런데 할머니는 할머니 일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할머니 일이 뭔데? 할머니는 가끔 와서 우리 예뻐해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는 거요. 예린이의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7살짜리가 이런 깨달음을 하다니. 그날 저녁 미영이 가족이 대전으로 돌아간 후 혼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잘한 선택이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후로 저는 제 삶을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먼저 병원에 가서 전체적인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역시 몸이 한계였던 거죠. 운동도 다시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게이트볼도 재개했고, 새롭게 요가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몸이 점점 건강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성당 봉사활동도 다시 시작했어요. 그동안 못 갔더니 다들 걱정하고 있었더라고요. 순자 자매님, 어디 아프셨나 했네요. 라고 하시며 반겨주셨어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서예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집중해서 붓글씨를 쓰고 있으면 마음이 정말 평안해졌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거였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가 놀러 갈게요. 그래, 좋아. 오랜만이네. 그런데 엄마, 정말 감사해요. 뭐가? 엄마가 그때 그만두신다고 하셔서 처음엔 원망스럽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진짜 부모가 될 수 있게 해주신 거네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더 독립적으로 변했어요. 예전에는 할머니한테만 의존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많아졌어요. 정말 그랬어요. 아이들이 놀러 올 때마다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린이는 동생을 챙길 줄 알게 되었고, 준성이는 혼자서도 잘 놀 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정숙이와 이야기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순자야, 너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어. 진짜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거야. 내가 계속 아이들 돌봐줬으면 걔들은 평생 독립하지 못했을 거야.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너무 많이 해줘서 오히려 아이들과 딸 부부의 성장을 막았던 거예요. 지금 미영이 가족은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요.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이에요. 서로 의존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진정한 가족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진짜 할머니가 된 기분이에요. 가끔 찾아와서 손자들 예뻐해주고, 맛있는 것 해주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는 할머니요. 어제 예린이가 전화를 걸어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 보고 싶어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래, 할머니도 우리 예린이 보고 싶어. 할머니, 사랑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만날 때마다 기뻐하고, 헤어질 때는 아쉬워하는 것. 매일 붙어 있으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친구들도 다시 만나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들과의 관계가 더 특별해졌어요. 가끔 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봐요. 아마 똑같이 할 것 같아요. 딸이 힘들 때 도와주는 건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적당한 선에서 멈출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도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기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때로는 놓아줄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걸요. 오늘도 창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생각해요. 나는 지금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구나. 73세에 다시 찾은 자유, 정말 소중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 때로는 받지 않는 것이, 그만두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에 공감하셨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